전 세계에서 살아남는 나라는 단 5개뿐입니다. 미국 AI 안보를 총괄하던 거물이 비공개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모두가 변두리라 비웃던 한 나라가 그 명단에 또렷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미국의 결론, 숙적 일본마저 졌다고 고개 숙인 기술, 세계의 돈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 앞에 줄 선 이유, 지금부터 그 충격적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의 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가 전 세계 안보 당국과 기술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나라는 딱 5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냥 피식 웃고 지나갔겠죠.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찍느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할 때 그 전략의 밑그림을 직접 그린 사람이거든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거쳐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았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윗줄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퇴임 직후 한 비공개 자리에서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AI를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로 쪼개질 거고 그 게임에 끝까지 낄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몰래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발언을 한 본인의 요청으로요. 사흘 만에 조회수 480만. 그 숫자를 찍고 영상은 흔적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제 입으로 한 이야기를 제 손으로 지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지목한 그 살아남는 5나라 안에 어디가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미국, 여기까지는 누구나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나머지 자리 하나에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콜드웰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제 손으로 지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 이력을 들으시면 아마 이 사람 말이면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구나 싶어지실 겁니다. 저는 30년을 워싱턴에서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엔 국방부 지하에 창문 하나 없는 분석실에서 적국의 무기 체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위성 사진 한 장을 놓고 사흘 밤을 새운 적도 있어요. 저 미사일이 진짜인지 모형인지 사거리가 얼마인지를 두고 말이죠. 중년이 되어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올린 한 줄짜리 판단 때문에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은 자리가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이 이 기술 경쟁에서 중국 같은 나라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정부에 조언하는 기구의 수장이었죠. 제가 평생 들여다본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누가 칼을 쥐고 누가 그 칼에 목을 내미느냐. 냉전 시절엔 그게 핵무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본 칼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AI를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휴대폰에 대고 질문하면 척척 대답해주는 똑똑한 비서쯤으로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똑똑해지려면 뒤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AI에게 세상의 온갖 지식을 가르치려면 성능 좋은 컴퓨터 수십만 대를 거대한 창고에 빽빽하게 채워넣고 그걸 몇 달씩 쉬지 않고 돌려야 해요. 이걸 데이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처음 그 데이터 센터라는 곳을 직접 가봤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미국 서부의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른 흙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저 멀리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 건물이 지평선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낮은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안내하던 책임자가 두꺼운 철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거대한 굉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도 안은 사우나처럼 더웠죠. 수만 대의 장비가 뿜어내는 열을 식히느라 천장만 한 냉각팬이 폭포 같은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없이 늘어선 검은 장비의 행렬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강철로 된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그 안에 인류가 만든 모든 지식이 빨려 들어가 끓고 있는 것 같았죠. 위원장님, 이 건물 하나가 쓰는 전기가 인구 10만 도시 전체가 쓰는 양하고 비슷합니다. 책임자가 굉음을 뚫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되물었어요. 도시 하나라고요. 이 건물 한 채가요.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이 수백 개가 더 필요합니다.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으면 이 경쟁은 시작도 못합니다. 저는 끝없이 늘어선 장비를 다시 한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책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을 하나둘 접었어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손에 꼽힐 겁니다. 이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있어야 하고, 전기도 있어야 하고, 그걸 만들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진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건 발전소를 끼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과 전기와 기술을 다 가진 자들의 명단을 머지않아 제가 직접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막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제 책상에 기밀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이 AI 패권을 지키려면 최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조 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자 더 무서운 문장이 나왔어요. 그 270조 원으로도 부족하다. 결국엔 5천억 달러, 680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680조 원이면 어지간한 나라의 1년 살림을 통째로 갈아 넣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AI 하나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이 게임은 아무 나라나 낄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이라면 결국 그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제 눈에 이 판을 끝까지 끌고 갈 체력이 되는 나라는 딱 둘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에서 가장 자본이 많고 기술이 좋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을 무섭게 추격하는 게 중국이니까요. 이 두 거인이 앞으로 수십 년간 AI를 두고 사생결단의 패권 다툼을 벌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거대한 전쟁을 혼자 다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편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도 받쳐주고 산업도 받쳐줄 든든한 동맹국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 동맹의 자리에 들어올 나라를 추리는 기밀 평가서를 직접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 평가서의 제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끝까지 함께 갈 나라, 버려도 되는 나라. 살벌하죠. 하지만 안보의 세계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인정이 아니라 계산만 남는 곳이에요. 저는 그 평가서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두 줄로 갈라 세웠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손을 잡을 나라와 조용히 변두리로 밀려날 나라. 그날 비공개 자리에서 제가 그만 입 밖으로 흘린 게 바로 그 명단이었습니다. 평생 워싱턴 안에서만 돌던 그 잔인한 계산을 저는 그만 사람들 앞에서 꺼내고 만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의 저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간 5나라가 어디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진영의 핵심 동맹 자리에 저는 3나라를 적었어요. 일본, 인도, 그리고 프랑스였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프랑스였어요. 한국이 아니라요. 저는 일본을 적으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랜 기술 강국이고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니까요. 인도는 어마어마한 인구와 인재를 보고 넣었고 프랑스는 유럽에서 그나마 AI 정책을 앞서 끌고 가는 나라라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이 5나라가 미국과 한 진영에 서서 다음 시대를 지배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아예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3가지였어요. 첫째, 저는 한국을 그저 부품이나 만드는 하청 국가로 봤습니다. 칩 몇 개 잘 만든다는 건 알았죠. 하지만 그건 남이 설계한 걸 받아서 찍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작 그 위에서 돌아가는 똑똑한 두뇌. 그러니까 AI라는 진짜 머리는 미국이 만들고 한국은 그 밑에서 손발 노릇이나 한다고 봤습니다. 머리는 우리가 쥐고 손발은 갈아 끼우면 그만이라고요. 둘째, 체급이었습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한참 적고
땅덩어리는 미국의 작은 주 하나만 하고 게다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더군요. 저는 보고서 여백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는 시대에 제 발전소도 변변이 없는 나라가 무슨 수로 680조 원짜리 전쟁을 버티겠는가. 셋째, 저는 한국의 인터넷을 우물 안 개구리라고 봤습니다. 전 세계가 다 미국 회사 검색 엔진을 쓰는데 한국만 유독 자기들끼리 쓰는 이상한 서비스들이 따로 있더군요. 저는 그걸 갈라파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세상하고 동떨어진 외딴 섬. 세계 시장에선 통하지도 않을 그들만의 리그라고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국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제 옆엔 저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최고참이자 워싱턴에서 그의 도장 없이는 어떤 명단도 확정되지 않는다는 인물. 해럴드 벤크로프트였습니다. 벤크로프트는 냉전 시절부터 안보판에서 살아온 노회한 인물이었어요.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늘 값비싼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었는데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옳았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한국이라는 두 글자만 나오면 입꼬리부터 비틀어 올렸죠. 제가 평가서 초안을 위원들에게 돌리던 날이었습니다. 긴 탁자에 10여 명이 둘러앉았고 창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탁자 위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막내급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은 후보에서 정말 빼는 게 맞습니까? 반도체 쪽이 만만치 않다고들 하던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벤크로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만년필로 탁자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한국이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던져주는 도면대로 칩을 찍어내는 납품 업체예요. 공장이지 두뇌가 아닙니다. 베끼는 데는 천재지만 새로 만들어내는 건 없는 친구들이죠. 그런 나라를 프랑스랑 같은 줄에 세운다고요? 파리 사람들이 들으면 모욕이라고 할 겁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을 들었던 분석관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웃음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도 속으론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다른 위원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한국 기업들 실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시할 수준은 넘은 것 같은데요. 벤크로프트는 그 말을 듣자 코웃음을 치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부자 가게죠. 부자 가게랑 강대국은 다른 겁니다. 돈 좀 번다고 다 식탁에 앉히면 이 명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살아남느냐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부자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절차를 챙기는 마음이었어요. 해럴드, 그래도 한 번쯤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명단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10년을 가니까요. 벤크로프트는 저를 향해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팔이라도 쫓듯이요. 콜드웰, 당신이 위원장이지만 이 바닥은 내가 당신보다 20년을 더 봤어요. 들여다볼 것도 없습니다. 강한 나라는 멀리서 봐도 강하고 약한 나라는 가까이서 봐도 약해요. 한국은 후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무도 그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깊이 묻으며 거만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콜드웰, 명단 같은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은 강한 놈하고 그 옆에 빌붙는 놈으로 나뉩니다. 한국은 후자도 못 돼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부품 뽑아 쓰는 자판기죠. 동전 넣으면 침 나오는 그 자판기라는 말에 또 한 번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펜으로 자판기라는 단어를 받아 적으며 키득거리기까지 했죠.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0년쯤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직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 한국에서 온 작은 사절단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5명쯤 됐을까요? 그들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자기 나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펼쳐놓으며 미국과 손을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젊은 벤크로프트도 있었고 젊은 저도 있었죠. 우리는 그들의 자료를 끝까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벤크로프트는 그들이 한참 설명을 하는 도중에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다리를 떨었어요. 저는 서류를 절반만 넘기고 덮었고요.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검토해보겠다는 빈말을 남기고 그들을 돌려보냈죠. 사실 검토할 생각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 사절단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머리가 희끗했고 눈빛이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그는 통역을 통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를 작게 보신 걸 언젠가 후회하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거든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땐 그 말이 우습게만 들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나라가 무슨 큰 소리인가 싶었죠. 우리가 던져준 부스러기나 받아먹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자료를 캐빈이 깊숙이 처박아 두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그 뒤로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의실에서 자판기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웃던 그날, 그 노인의 흔들림 없던 눈빛이 왜 그렇게 또렷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무언가가 그 명단이 어딘가 틀렸다는 걸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가볍게 머리를 흔들어 그 기억을 털어냈습니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명단은 그렇게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한국의 칸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빈칸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만 빼고요. 사실은 그 무렵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다른 서류 하나가 자꾸 제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AI 전쟁을 치르려면 그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끊김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품이 제때 충분히 들어와야 하죠. 그래서 저는 위원회 산하 분석팀에 한 가지 과제를 맡겼습니다. 미국의 AI 공급망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적이 어디를 끊으면 미국의 인공지능이 통째로 멈추는지를 찾아내라고요. 우리는 그걸 급소평가라고 불렀습니다. 몇 주 뒤, 분석팀장 라이언이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농담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노크 소리부터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위원장님,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뭐가요? 급소가 한 군데로 모입니다. 그것도 너무 한 군데로요. 라이언은 제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AI를 떠받치는 수십 가지 핵심 부품과 그 공급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AI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기억하고 처리하게 해주는 특수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보고서엔 영어로 HBM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거죠. 위원장님, 이 메모리가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의 머리에 있는 작업용 책상 같은 겁니다. 책상이 좁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을 못하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이 메모리가 충분히 빠르고 넓어야 그 똑똑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비싼 컴퓨터도 그냥 느려 터진 깡통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곳이 사실상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의 10개 중 9개가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나라요? 한국입니다. 위원장님.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손을 놓으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한 달 안에 멈춥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AI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부품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잿빛 하늘이 보였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하늘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두 개의 그림이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한쪽엔 제가 자판기라고 비웃던 나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엔 그 나라가 손을 떼는 순간 미국의 심장이 멎는다는 차가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과장이 심한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요.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돈을 쏟아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이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그 가능성부터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1, 2년 안에 따라잡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노하우거든요. 미세한 회로를 수백 층으로 쌓아 올리는 건데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전부 불량이 됩니다. 그걸 한국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찍어냅니다. 대만은 다른 칩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지만 이 메모리만큼은 한국을 못 따라옵니다. 일본은 한참 뒤처졌고요. 우리 미국 회사들도 죽으림을 다하고 있지만 격차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만약 한국이 석 달만 그 메모리 공급을 멈춘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이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석 달이요. 위원장님, 석 달이면 우리 주요 데이터 센터들이 줄줄이 멈춥니다. 새 AI 모델 개발은 전면 중단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되고 군 프로젝트도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그 사이 중국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죠. 단 석 달 만에 우리가 10년 공들인 우위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한국은 그냥 부품 가게가 아닙니다.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태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줄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라이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곧장 뱅크로프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이 사람과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보고서를 절반도 읽지 않고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줍지도 않았어요. 콜드웰, 또 그 자판기 타령입니까? 그래요. 한국이 칩을 만들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돈을 더 주면 더 만들어주겠죠. 그게 바로 납품업체라는 겁니다. 급소가 아니라 그냥 비싼 부품 가게예요. 두뇌하고 부품을 헷갈리지 마세요. 헤럴드, 부품 가게가 문을 닫으면 우리 군 무기가 깡통이 된다는데도요. 이게 급소가 아니면 뭐가 급소입니까? 뱅크로프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콜드웰, 당신 늙었군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작은 나라 하나에 정이라도 든 겁니까? 우리는 세계 1등입니다. 1등이 왜 2등 새빵살이 걱정을 합니까? 그냥 명단에서 한국은 빼고 프랑스로 갑시다. 그게 그림이 좋아요. 유럽 동맹, 든든하잖아요. 한국 같은 변방 자판기를 식탁에 앉히면 우리 격이 떨어집니다. 끝.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부가 다 돌아가고 복도의 불이 절반쯤 꺼진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고 사무실 안엔 컴퓨터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옆에 두고 그 급소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뱅크로프트의 말이 맞다면 이 데이터는 거짓이거나 과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숫자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저 차갑게 한 나라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죠. 10개 중 9개. 한 달 안에 절반이 멈춤. 그 숫자들이 자꾸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뱅크로프트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은 자판기다. 변방이다. 들여다볼 것도 없다. 평생 워싱턴에서 들어온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목소리였죠. 다른 하나는 라이언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짧지만 도무지 떨쳐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분석하던 시절, 저를 가장 여러 번 속인 건 적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제 머릿속에 그 편안한 확신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항상 옳은 건 아니더군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20년 전 그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거든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차분하던 목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직접 가서 본다. 적의 미사일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저는 젊은 시절 위험한 분쟁 지역까지 직접 날아간 사람입니다. 사진이나 보고서만 믿고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엔 평화로운 동맹국 하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고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직접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비우는 걸 의아해했지만 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명단의 빈칸을 떳떳하게 비워두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 공장들을 둘러보고 별것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돌아와서 뱅크로프트 앞에 보고서를 던지며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냥 자판기더군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빗나간 예측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열 몇 시간 동안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엔 그 급소 보고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같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옆자리엔 저를 수행하는 젊은 보좌관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 원장님, 이번 일정은 비공식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확히 뭘 확인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짧게 답했어요. 한나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러 가는 거요. 우리가 자판기라고 불러온 나라가 정말 자판기가 맞는지. 보좌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의 그림이 통째로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판단이 한낱 오만에 불과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지평선 끝까지 빈틈없이 반짝이고 있었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거대한 회로판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정말 자판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태 몰랐던 무언가인지. 그리고 그 무언가의 정체를 마주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둔 한국하고 눈앞의 한국이 다르다는 걸요. 저는 솔직히 어딘가 낡고 좁은 풍경을 예상했습니다. 부품이나 찍어내는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분주하고 정신없는 도시요. 그런데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끝없이 매끈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건물들은 하나같이 높고 깨끗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사이로 전기차가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사람들은 다들 손바닥만 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위 원장님, 생각보다 도시가 큰데요. 이게 변방 맞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죠. 도시가 화려한 거랑 그 나라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건 다른 문제다. 라스베이거스도 화려하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라이언의 보고서가 가리킨 바로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 두 이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예상은 작은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자재를 실은 차들이 정맥처럼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마치 강물처럼 정문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단지 하나에서 일하는 사람만 수만 명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칩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판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생산시설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더군요. 유리병 너머로 들여다본 작업 공간은 제가 평생 본 어떤 첨단 시설보다도 깨끗했습니다. 공기마저 걸러진 그곳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소리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래의 한복판에 들어선 기분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줄의 엔지니어였어요. 이름은 박수석이라고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일만 해왔다는 사람이었죠. 손마디가 굵고 단단했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깊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20년 전 워싱턴에서 만났던 그 사절단의 노인하고 눈빛이 닮아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떠보려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곳을 보러 오기 전까지 한국은 그저 미국이 설계한 도면대로 칩을 찍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품 공장이라고요. 틀렸습니까? 박수석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게 웃더군요. 그러고는 유리병 너머의 기계들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칩이라는 게 그냥 도면대로 찍어내면 되는 줄 아시죠? 그런데 위원장님, 저 안에서 만드는 메모리는요.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되는 미세한 회로를 수백 층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걸 한 치의 오차도 없이요. 100만 개를 만들면 불량이 손에 꼽을 정도여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미국의 그 비싼 컴퓨터도 그냥 멈춰버려요. 그건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박수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도면이 있어도 못해요. 이건 도면의 문제가 아니라 손끝의 문제거든요. 똑같은 설비를 똑같이 갖다 놔도 수율이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우리가 이걸 안정적으로 뽑아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라인 하나를 통째로 갈아엎은 적도 많고요. 그 세월이 쌓여서 지금 이 손끝에 남은 겁니다. 이건 돈으로 1, 2년 만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가리킨 기계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공장 설비가 아니라 수십 년의 실패와 끈기가 응축된 결정체처럼요. 박수석은 잠시 옛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요.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슨 반도체냐, 그냥 다른 거나 하라고요. 선진국들이 비웃었죠. 자판기라는 말, 그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라인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명절에도 공장을 돌렸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매달렸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세상이 우리한테 칩을 달라고 줄을 서더군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20년 전 그 노인의 목소리하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흐르는 어떤 기질 같은 거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자판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그림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제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편견 하나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됐거든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두 번째 이유, 기억하시죠? 갈라파고스였습니다. 전 세계가 다 미국 회사 검색 엔진을 쓰는데 한국만 자기들끼리 쓰는 이상한 서비스가 따로 있다. 세상하고 동떨어진 외딴 섬이다. 저는 그걸 한국의 약점이라고 봤습니다. 우물 안개굴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이상한 걸 자꾸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미국 회사 검색 엔진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검색 서비스를 썼습니다. 메시지도 자기들 메신저로 주고받았고 물건도 자기 나라 쇼핑 앱으로 샀고 한밤중에 음식도 자기 나라 배달 앱으로 시켰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오래 한 윤 대표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저는 또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세계 표준을 안 쓰고 굳이 자기들만의 서비스를 쓰는 겁니까? 세계하고 단절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갈라파고스 같다고 할까요? 윤 대표는 그 말을 듣더니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위원장님, 그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거대 기업들한테 자기 나라 사람들의 검색 기록, 쇼핑 습관, 대화 내용을 통째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 건너로 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부 남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안보 일을 30년 한 사람이거든요. 데이터가 어디에 쌓이느냐가 곧 권력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윤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검색, 대화, 소비, 이동 기록이 전부 우리 안에 쌓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왔습니다. 3번이나 크게 도전했어요. 그런데 3번 다 물러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서비스를 더 좋아했거든요. 더 빠르고 더 잘 맞으니까요. 세계 최강 기업들이 이 작은 시장에서 졌다는 겁니까? 네, 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기업들을 막아낸 나라가 손에 꼽힙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예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 하나가 통째로 뒤집히고 있었거든요. 갈라파고스. 저는 그걸 약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윤 대표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건 약점이 아니라 요새였어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연료가 데이터라면 한국은 자기 연료를 남에게 안 뺏기고 끝까지 지켜낸 몇 안 되는 나라였던 겁니다. 디지털 식민지가 되기를 거부한 나라요. 윤 대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위 원장님, AI라는 게 결국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자기 데이터를 남한테 다 내준 나라는 AI 시대에 남의 밭만 갈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밭을 지켰어요. 작아 보여도 이건 통째로 우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라파고스라고 부른 게 사실은 디지털 주권이었어. 우리가 한참 잘못 봤어. 보좌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원장이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걸 처음 봤을 테니까요. 사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데이터를 펼쳐봤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안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결국 믿는 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워싱턴의 분석팀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의 기술 경쟁력을 한 줄로 세운 글로벌 지표였어요. 누가 AI와 첨단 기술에서 앞서 있는지를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 객관적으로 매긴 순이었죠. 저는 그 자료를 보면 제 마음이 다시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료가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그 순위표를 띄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 88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4번째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순위를 다시 셌습니다. 미국이 있었고 중국이 있었고 그 다음 한 자리 건너 한국이 있었습니다. 4번째.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 해 만에 2계단이나 뛰어올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눈을 진짜로 멈추게 한 건 그 아래였습니다. 한국 아래에 독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프랑스가 있었어요. 프랑스. 제가 한국을 빼고 그 자리에 넣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든든한 유럽의 기둥이라고 믿었던 그 프랑스가 제가 자판기라고 비웃은 한국보다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숫자로요. 명백하게요. 저는 노트북을 덮지도 못하고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머릿속에서 회의실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벤크로프트가 만년필로 탁자를 두드리며 했던 말이요. 한국을 프랑스랑 같은 줄에 세운다고요? 파리 사람들이 들으면 모욕이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웃었죠.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프랑스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프랑스를 한국 아래에 세우는 게 맞았던 거예요. 마침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벤크로프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콜드웰, 거기서 뭐합니까? 관광이라도 답니까? 빨리 와서 명단 확정합시다. 프랑스로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헤럴드, 방금 글로벌 기술 순위를 봤어요. 한국이 4번째입니다. 프랑스는 그 아래에 있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벤크로프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깟 순위표 하나에 흔들리는 겁니까? 그런 건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콜드웰, 정신 차리세요. 당신 지금 그 나라한테 홀린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평생 처음으로 그의 확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틀린 확신을 저도 며칠 전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그 명단을 그대로 확정했다면, 만약 직접 와 보지 않고 보고서가 틀렸다고 단정했다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 하나를 제 손으로 변방으로 밀어낼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가지 변명을 붙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기술은 좋다. 숫자도 좋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건 경쟁국들이 한국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진짜 라이벌들은 절대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라고요. 그 마지막 변명마저 무너지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 사람을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업계에서 오래 일한 다카하시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를 만나려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오랜 경쟁국입니다. 특히 반도체에서는 한때 일본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한국에 내줬죠. 그러니 일본 사람이라면 한국을 좋게 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국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건 경쟁국이니까요. 저는 다카하시를 만나면 한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요. 다카하시는 60이 넘은 노신사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말투가 정중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은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에 내준 입장에서 한국 기술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대평가된 건 아닙니까? 다카하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콜드웰 위원장님, 저는 한평생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우리 일본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때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칩이 전 세계를 움직였죠.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졌습니다. 한국한테요. 특히 그 메모리 분야에서는 솔직히 이제 따라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한테 졌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다카하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 한국은 미친 듯이 투자했어요. 우리가 한 발 뺄 때 그들은 두 발 더 들어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몸을 사렸고 그들은 오히려 그때 더 크게 베팅했어요. 그 차이가 수십 년 쌓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의 칩을 사다 씁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이 된 거죠.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숙적이 평생의 경쟁자가 제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진심으로요. 다카하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메모리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최첨단 배터리, 그 셋 중 하나가 한국 회사 제품입니다. 칩만 쥔 게 아니에요. 미래 산업의 핵심을 여러 개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하나를 잡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제가 세 번째로 듣는 말이었어요. 박수석에게서 한 번, 20년 전 노인에게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숙적인 일본 사람에게서까지요. 저는 다카하시와 헤어지고 나서 한참을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제 안에서 마지막 변명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이 좋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숫자가 좋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쟁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마지막 보루가 방금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한국을 가장 이기고 싶어하는 경쟁국의 입에서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제가 만든 그 명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그 명단이 점점 우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조차 한국한테 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한국을 빼고 프랑스를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명단을 고치는 건 제 평생의 판단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그저 부품을 잘 만드는 나라인지 아니면 세계가 진짜로 그 나라를 중심에 세우려 하는지를요.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중동의 한 거대한 국부펀드가, 그러니까 나라가 직접 운용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160조 원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자기 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여기까지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나라가 AI에 투자하는 거야 흔한 일이니까요. 저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 건 그 뒤에 이어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그들이 손을 잡기로 한 나라가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준 한국 측 관계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점잖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돈으로 미국 기업하고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한국하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까? 칩만 사는 게 아니라요. 한 부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칩만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AI 인프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 그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까지요. 미국 기업들도 그 자리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요?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한 부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더군요. 칩을 만드는 것도, 그걸로 시스템을 짓는 것도 한꺼번에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요. 부품만 파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어줄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히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그림은 이거였어요. 미국이 게임의 주인이고 한국은 그 게임의 부품을 대주는 하청업체다. 머리는 미국이 쥐고 한국은 손발이다. 그런데 중동의 그 천문학적인 돈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부품 가게로 부른 게 아니라 미래를 통째로 지어줄 건설사로 부른 거예요. 그것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요. 자판기는 동전을 넣으면 정해진 물건을 뱉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한국에게 자판기 노릇을 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함께 설계할 동업자로 한국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자판기라고 부른 그 나라 앞에 세계가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 부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회장님, 이 정도면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부회장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위원장님.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도 더 필요하고 자본도 더 필요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자만하는 순간 끝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저는 그 대답에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정작 자기 입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거만한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세상을 다 안다고 믿었던 건 다름 아닌 저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다시 그 불빛의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인천에 도착하던 날, 저는 이 불빛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말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불빛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 멈추지 않고 밤을 새운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에는 여전히 그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한국의 칸은 비어 있었죠. 저는 그 빈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명단은 틀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이걸 이대로 워싱턴에 가져가면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될 거라고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명단을 고치는 것. 그리고 그 명단을 비웃을 게 뻔한 벤크로프트와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판단이 그 작은 펜 끝에서 통째로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간 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엔 그 명단이 놓여 있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한국의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저는 그 빈칸을 몇 시간이고 들여다봤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이 칸 하나를 고치는 일이 제 30년 경력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틀린 걸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 그건 안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명단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였죠. 긴 탁자에 위원들이 둘러앉았고 벤크로프트는 늘 그렇듯 가장 좋은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콜드웰, 관광은 잘 다녀왔습니까? 자, 시간 끌지 말고 프랑스로 확정합시다. 다들 동의하시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명단을 바꾸겠습니다. 프랑스를 빼고 그 자리에 한국을 넣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어요. 벤크로프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뭐라고요? 그 자판기를요. 콜드웰, 당신 거기서 뭘 잘못 먹은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 탁자 위에 펼치기 시작했어요. 헤럴드, 당신이 자판기라고 부른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의 AI를 떠받치는 핵심 부품의 10개 중 9개를 만듭니다. 우리 분석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이 석 달만 그 공급을 멈추면 우리 데이터 센터가 줄줄이 멈추고 우리 군의 차세대 무기가 깡통이 됩니다. 자판기가 멈춘다고 세계가 멈춥니까? 그런 자판기를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벤크로프트의 입꼬리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건 부품일 뿐입니다. 부품은 갈아 끼우면 그만이에요. 못 갈아 끼웁니다. 일본도 못하고 대만도 못하고 우리 미국 회사들도 수십 년째 못 따라가고 있어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게 부품의 정의입니까? 아니죠. 그건 급소입니다. 우리 목줄을 쥔 급소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물안개굴이라고 비웃은 그 나라의 인터넷.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자기 국민의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통째로 내주는 동안 한국은 그걸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3번 도전했지만 3번 다 물러났어요. AI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자기 연료를 끝까지 지킨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그게 약점입니까? 아니면 주권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벤크로프트는 안경을 고쳤으며 반격을 시도했어요. 순위표 하나, 1화 몇 개로 명단을 뒤집자는 겁니까? 콜드웰, 그건 감정이지 분석이 아니에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세 번째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감정이요. 그럼 숫자를 봅시다. 전 세계 88개 나라의 기술 경쟁력 순위입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은 객관적인 지표예요. 한국은 4번째입니다. 한 해 만에 2계단이나 올랐어요. 그리고 헤럴드, 잘 보세요. 그 한국 아래에 독일이 있고 그 아래에 당신이 그토록 넣고 싶어 한 프랑스가 있습니다. 벤크로프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한국을 프랑스랑 같은 줄에 세우면 파리 사람들이 모욕이라고 할 거라고.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한국을 프랑스 위에 세우는 게 모욕이 아니라 프랑스를 한국 위에 두는 게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벤크로프트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래도 경쟁국들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본이 한국을 인정합니까? 천만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어요. 제가 일본의 반도체 원로를 직접 만났습니다. 평생 이 일에 몸 바친 사람이에요. 그가 제 앞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는 한국에 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잡을 자신이 없다고요. 이제는 한국의 칩을 사다 쓰는 고객이 됐다고 했어요. 숙적이, 평생의 라이벌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 앉아서 그 일본보다도 한국을 더 모릅니다. 벤크로프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워싱턴에서 누구에게도 밀린 적 없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겁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헤럴드. 중동의 한 국부펀드가 AI에 16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그들이 누구와 손을 잡은 줄 압니까?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을 골랐습니다. 칩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통째로 함께 짓자고요. 세계의 돈이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자판기 앞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동업자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명단에 프랑스라는 글자의 줄을 그었어요. 그 위에 한국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그 조용한 회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진짜 명단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손을 잡아야 할 나라. 우리가 자판기라고 부르며 비웃는 사이에 세계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온 나라. 벤크로프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만년필은 탁자 위에 멈춰 있었어요. 회의실에 누구도 더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제야 똑똑히 보였어요. 저는 30년 동안 세상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재왔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오래된 강국인가? 그 잣대로 보면 한국은 늘 변두리였죠. 그런데 한국에 다녀와서 저는 질문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멈추지 않는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누가 라인 앞에서 밤을 새우는가? 위기가 올 때 누가 한 발 빼는 대신 두 발 더 들어가는가? 그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40년 동안 그 질문에 온몸으로 답해온 나라였어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자기 나라가 다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기도 더 필요하고 자본도 더 필요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정작 제 입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겸손이 무서웠습니다. 다 왔다고 자만하는 나라는 거기서 멈추지만 아직 멀었다고 믿는 나라는 계속 달리거든요. 그들은 이미 출발선 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한참 뒤에 세워둔 줄 알았을 뿐이에요. 이쯤에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라진 그 강연 말입니다. 명단을 확정하고 얼마 뒤 저는 한 비공개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만 제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풀어놓고 말았어요. 앞으로 살아남는 나라는 5분이라고. 그리고 그 5 안에 모두가 변두리라고 여기던 한국이 있다고요. 누군가 그 자리를 몰래 영상으로 찍었고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 사흘 만에 480만 명이 봤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느 나라가 살아남고 어느 나라가 버려지는지를 한 나라의 이름을 콕 집어 입 밖에 내는 건 너무나 위험하고 무거운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평생 비웃어온 그 나라가 사실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걸 세상 앞에서 인정할 준비가요. 하지만 영상은 지울 수 있어도 사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이 그 메모리를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사실, 일본조차 졌다고 인정한 사실, 세계의 돈이 한국 앞에 줄을 선다는 사실, 그건 제가 영상을 지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웠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제 입으로요. 지금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땅의 크기나 인구나 오래된 영광으로 그리던 지도가 아니라 누가 멈추지 않고 다음 시대를 만드느냐로 그리는 새 지도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 한때 자판기라고 불리던 나라가 또렷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당신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너는 너무 작다고. 너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건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평생 칼을 쥔 자와 목을 내미는 자를 가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이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자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다고요. 지금까지 한국을 자판기라 무시했던 미국 AI 안보위원장 제임스 콜드웰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세계의 변두리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써내려갈 5나라 중 하나라는 것.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작게 볼 때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다음 기준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